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4절 세계 일반의 세계성이라는 이념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제3장 세계의 세계성에 속한 첫 번째 절입니다.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가리키고요. 세계성이라는 것은 그 세계의 구조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쓸모연관, 유의성 또는 지시연관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쓸모연관, 지시연관, 유의성이 세계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원서로는 85쪽이고요. 낭독하겠습니다. 세계 내 존재가 우선 세계의 구조 요소와 관련해서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행은 쉬운 듯이 보이고 또 매우 사소한 듯이 보여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과제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언제나 여전히 믿고 있다. 세계를 현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세계의 내부의 존재자에 입각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보이게 함이다. 세계를 현상으로 서술한다 할 때 여기 세계의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이럴 경우에 세계는 지시들의 존재자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이데거가 의도하는 바의 세계는 첫 번째로는 실존적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말하고요. 두 번째 실존론적 개념으로서는 세계의 세계성, 지시연관, 쓸모연관, 유의성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성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존재자들의 총체를 현상으로 서술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세계의 내부의 존재자에 입각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보이게 함이다. 최초의 발걸음은 그때 세계를 존재자들의 총계로 보고 세계 안에 주어져 있는 것들인 집들, 나무들, 인간들, 산들, 별들을 열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자의 보임새에 하우스제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할 수 있고 그 존재자의 입각해서의 또 그 존재자와 더불어서의 등장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점은 그러나 분명히 현상학에 앞선 업무이고 이 업무는 현상학적으로 여하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현상학에 앞선 업무다 했으니까 다른 학문 분야의 과제일 수는 있지만 현상학적 과제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네요. 서술은 존재자에 붙잡힌 채로 남아있다. 그 서술은 존재자적이다. 찾아지는 것은 그럼에도 존재이다. 현상학적으로는 현상학적인 의미에서의 현상은 형식적으로 자기를 존재와 존재 구조로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면 존재자의 존재와 존재의 구조에 의거해서 세계를 보이는 것이 현상학의 과제이겠네요. 세계를 현상학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따라서 어쩌면 세계의 내부에 전제적인 존재자의 존재를 제시하고 개념적, 범주적으로 고정함을 말한다. 세계의 내부의 존재자는 사물들, 곧 자연사물들과 가치를 지닌 사물들이다. 그것들의 사물성이 문제로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것의 사물성이 자연사물성 위에 세워지는 한도에서 자연사물들의 존재가 곧 자연 그 자체가 일차적인 주제이다.
자연사물들의 존재 연관을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은 자연사물들의 총체이자 자연사물들의 존재 연관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사물들의 곧 실체들의 모든 것들, 모든 속성들을 기초지어는 존재 성격은 실체성이다. 무엇이 실체성의 존재론적 의의를 형성하는가? 이로써 우리는 연구를 하나의 명확한 물음 방향 속으로 데려왔다. 자연사물들 또는 실체들의 총계가 세계라면 그러면 자연사물들의 존재, 실체들의 존재인 실체성이 무너져서 이를 통해 세계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했어요. 하이데크 자신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세계에 대해 묻는가? 앞에서 특징 지어진 문제체계는 의심 없이 존재론적이다. 하지만 만약 문제체계 자체에서 자연의 존재에 대한 가장 순수한 해명이 수학적인 자연과학 속에서 이러한 존재자, 곧 자연에 대해 주어지는 그러한 근본 진술들에 맞추어 성공한다면 이러한 존재로는 결코 세계라는 현상을 만나지 못한다. 자연은 스스로 하나의 존재자인데 이것은 세계의 내부에서 만나지고 다양한 길들 및 단계들 위해서 발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데카르트는 실체의 존재와 세계의 존재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실체의 존재, 곧 실체성의 연구가 세계의 존재의 연구라고 보았는데요. 그럴 때는 세계를 존재자들의 총계, 자연사물들의 총계, 실체들의 총계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는 이에 따라 현 존재가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그 옆에 체류하는 그런 존재자, 곧 가치를 지닌 사물들을 고수해야 하는가? 그것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본래 나타내지 않는가? 아마도 그것들이 사실상 세계 같은 것을 더욱 철저하게 나타낸다. 이러한 사물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역시 세계의 내부의 존재자들이다.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 내부의 존재자들이다. 가치를 지닌 사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 대한 존재자적 묘소도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도 그 자체로서는 세계의 현상을 만나지 못한다. 세계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세계는 구분되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존재로 향한 그러한 두 가지 접근 유형들 속에서 이미 또한 더욱이 상이한 방식 속에서 세계가 전제되어 있다. 세계가 전제되어 있지요. 그 말은 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세계를 전제하는데 그 말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세계 부합적 존재자이고 따라서 자기에 입각해서 세계를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매개로 해서 세계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세계와 무관한 존재자로 간주하는 순간, 즉 실체나 사물로 간주하는 순간 세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계가 여하튼 앞에서 언급된 존재자, 자연사물이나 가치를 지닌 사물의 규정으로 말 걸어질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존재자를
세계 내부적이라고 명명한다. 세계는 심지어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성격인가? 그리고 그런 경우 우선은 각각의 현존재가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세계는 어떤 주관적인 것이 되지 않는가? 어떻게 도대체 그 안에 우리가 그럼에도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의 세계가 여전히 가능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만약 세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면 어떤 세계가 뜻해져 있는가? 이러한 세계도 아니고 저러한 세계도 아니고 세계 일반의 세계성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계 일반의 세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세계 일반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계, 저러한 세계, 그러한 세계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세계의 공통구조가 세계성이에요. 이러한 세계와 저러한 세계는 다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구조는 동일해요. 그 동일한 구조를 세계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세계 일반의 세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기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만나는가? 세계성은 하나의 존재론적 개념이고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구성적 요소의 즉 세계의 구조를 뜻한다. 세계 내 존재를 그런데 우리는 현 존재의 실존론적 규정으로 알고 있다. 세계성은 따라서 스스로 하나의 실존 범주이다. 만약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세계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결코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적인 분야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 세계가 현존재의 성격, 존재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물음도 현존재 분석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현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자의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현존재 자신의 하나의 성격이다. 이 점은 그러나 세계라는 현상의 연구의 길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및 이것의 존재를 거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세계 부합적 존재자이므로 세계 부합적 존재자에 입각해서 세계라는 현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현상학적 서술이라는 과제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미 그 과제의 충분한 규정이 본질적인 존재론적 해명을 요구하는 식으로 그렇다. 세계라는 낱말에 대해 수행된 숙고 및 그 낱말의 빈번한 사용에서부터 그것의 다양성이 눈에 띈다. 이러한 다양성의 풀어내기는 다양한 의미들 속에서 뜻해진 현상들 및 이것들의 연관에 대한 예고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세계는 존재자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그런 경우 세계의 내부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들의 총체 또는 총계를 의미한다. 세계는 존재로적 전문용어로 기능하고 우에 1번 즉 존재자들의 총체라고 언급된 그런 존재자들의 존재를 의미한다. 더욱이 세계는 각기 존재자들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그런 영역의 명칭으로 될 수 있다. 예컨대 세계는 수학자의 세계라는 말 속에서와 같이 수학의 가능한 대상들의 영역을 의미한다. 학문의 영역으로서의 세계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때의 영역은 존재자들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수학적 존재자들의 존재를 수학적 존재자들의 영역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계는 다시금 하나의 존재자적인 의미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현존재가 아니면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자로서가 아니라 현사실적인 현존재가 이러한 현존재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는 여기서
존재론에 앞선 실존적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다시금 다양한 가능성들이 성립한다. 세계는 공공적인 우리 세계를 혹은 고유하고 가장 가까운 가정적인 주의 세계를 뜻한다. 공공적인 우리 세계, 가까운 가정적인 주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말하고, 이것은 실존적 의미에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세계는 끝으로 세계성이라는 존재론적, 실존론적 개념을 표시한다. 세계성 자체는 특수한 세계들이 그때마다의 구조 전체로 변형 가능하고, 그러나 자기 안에 세계성 일반의 선언적인 것을 포함한다. 세계성 자체는 이러한 세계의 구조로, 저러한 세계의 구조로, 그러한 세계의 구조로 변형될 수 있어요. 그런 변형 가능성 때문에 세계성 자체는 세계들이 그때마다의 구조 전체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해지네요. 그리고 자기 안에 세계성 일반의 선언적인 것을 포함한다. 세계성 일반을 성립시키는 선언적인 것, 그럼 세계성을 형성하는 것들이겠죠. 그럼 지시연관, 쓸모연관, 유의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우리는 세계라는 표현을 전문용어로 3번에서 고정된 의미를 위해 요구한다. 세계라는 표현이 그때마다 일본에서 언급된 의미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의미는 인용 보호를 통해 표시된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존재자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는 존재자적 개념이고요. 3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은 실존적 개념으로서의 세계이고요. 네 번째, 세계의 세계성으로서의 세계는 실존적 개념으로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존재자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의미할 때에는 인용부, 따옴표 속에 세계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이라는 형용사적 변화는 그렇다면 전문용어로 현 존재의 하나의 존재 유형을 뜻하고 결코 세계 안의 전제적인 존재자의 존재 유형을 뜻하지 않는다. 이러한 존재 유형은 세계 귀속적 혹은 세계 내부적이라는 표현이 명명하게 된다. 세계 귀속적, 세계 내부적 이라는 말은 존재자에 대해서 쓰고요. 세계적이라는 말은 현 존재에 대해서 국한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론에 대해 살펴봄이 나타내는 것은 존재론에서의 세계 내 존재라는 현 존재 구성틀의 결여가 세계성이라는 현상의 건너뛰임과 병행한다, 함께 간다는 점입니다. 세계성이라는 현상 대신에 사람들은 세계를 세계 내부적으로 전제적인, 게다가 우선은 전혀 발견되어 있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에서부터, 곧 자연에서부터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세계를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특히 자연에서부터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때 말해지는 자연은 수학적, 물리학적 자연이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존재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은 학문적, 인식이론적으로 해석된 존재자이죠. 자연은 존재론적, 범주적으로 이해될 때 가능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의
특수한 경우이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의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전제자와 용제자로 대별되는데, 전제자의 존재가 전제성이죠. 이 전제성의 특수한 경우가 자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의 자연으로서의 존재자를 현 존재는 단지 그의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양상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자연으로서의 존재자는 특정한 양상 속에서 수학적 인식, 물리학적 인식이라는 양상 속에서 발견돼요. 이러한 인식함은 특정한 양상 속에서 발견함을 인식함이라고 뒤에서 받았어요. 세계에 대한 하나의 특정한 탈세계화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자연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하나의 특정한 존재자의 존재 구조들이 범주적 총괄 개념으로 존재 구조들의 총괄 개념이 자연이네요. 결코 세계성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 자연에는 인과 법칙, 또 무게, 연장 등등의 규정들이 있고요. 그런 규정들이 존재 구조들일 수 있는데 그것들의 총괄 개념이 자연이라는 것이네요. 마찬가지로 역시 가령 낭만주의의 자연 개념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이라는 현상도 비로소 세계 개념에서부터, 다시 말해 현존재의 분석론에서부터 존재론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세계의 세계성의 존재론적 분석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승된 존재론은 만약 이러한 존재론이 그 문제를 여하튼 보고 있다면, 즉 세계성이라는 문제를 여하튼 보고 있다면 하나의 막다른 골목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세계성을 보지 못하는 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현존재의 세계성에 대한 또 그의 세계화, 즉 현존재의 세계화의 가능성들 및 유형들에 대한 해석은 현존재가 세계인식이라는 존재 유형 속으로 존재자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세계성의 현상을 건너뛰는가라는 점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건너뛰임의 현사실 속에는 그러나 동시에 다음의 지적이 놓여 있는데, 곧 세계성의 현상으로의 접근을 위해 올바른 현상적 출발점을, 곧 건너뛰임을 막는 출발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대비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방법적인 지침은 이미 주어졌다. 세계 내 존재가 따라서 역시 세계도 현존재에 가장 가까운 존재 유형으로서의 평균적 일상성이라는 지평 속에서 분석론의 주제로 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세계 내 존재가 추적되어야 하고 이것에 현상적으로 발판을 둠 속에서 세계 같은 것이 시선 속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평균적 일상성이라는 지평 속에서 일상적인 세계 내 존재가 추적되고 이 세계 내 존재 속에서 세계 같은 것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일상적인 현존재에 가장 가까운 세계는 주위 세계이다. 우리 연구는 평균적인 세계 내 존재의 이러한 실존론적인 성격, 즉 주위 세계, 세계가 세계 내 존재의 성격이라고 그랬죠. 또는 현존재의 성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의 이러한 실존론적 성격, 이 말은 위에서 말한 주위 세계를 받고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세계성 일반의 이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취한다. 주위 세계의 세계성, 즉 주위 세계성을 우리는 가장 가깝게 만나지는 주위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론적 해석을 관통함 속에서 찾는다. 주의세계라는 표현은 주의라는 것 속에 공간성에 대한 지적을 포함하고 있다. 주의세계에 대해 구성적인 둘레라는 말은 그럼에도 하나의 1차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둘레가 아니라 주의가 오히려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네요. 하나의 주의세계에 논란의 여지 없이 귀속하는 공간 성격은 오히려 비로소 세계성의 구조에서부터 해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제12절에서 예고된 현존재의 공간성의 현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전승된 존재론이 시대에 온 것은 그러나 바로 공간성으로부터 세계의 존재를 연장된 사물로 해석함이었다. 세계에 대한 하나의 그러한 존재론 애로의 가장 극단적인 경향은 데카르트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경향은 더욱이 존재자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현존재와 합치하지 않는 그런 사유하는 사물애로 반대로 방향 잡음, 현존재로 방향 잡음이 아니라 반대로 방향 잡은 현존재적이지 않은 것인 사유하는 사물애로 방향 잡음 속에서의 경향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경향에 맞세운 경계 설정을 통해 여기서 시도되는 세계성의 분석이 명료해질 수 있다. 그 분석은 세 단계 속에서 수행된다. A. 주의 세계성 및 세계성 일반의 분석. B. 데카르트에서의 세계의 존재론에 맞세운 세계성의 분석의 예시적 부각. C. 주의세계의 주의적인 점. Das Umhafte와 현존재의 공간성.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A 부분이 주의세계성 및 세계성 일반의 분석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절이 제15절이고 주의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자의 존재이네요. 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